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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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씨의 진짜 안보 보이는 라디오 12회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씨이고요. 자,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먼 곳 파리까지 다녀오셨는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외국 한번 갔다 온 것 같고 동네방네 광고 다 하는데. 이제 외국 나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됐어요? 오래 한 직업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없을 때 그 여성들이 이래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 평화운동가들이 말이지. 네. 그거 하는 거 보기 좋던데. 굉장히 좀 표정이 질투 어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다른 분들 이렇게 앞으로 좀 게스트 많이 좀 부르시고, 제가 해외 자주 나갈 거니까. 부지런히 이제 저도 좀 나가야죠, 이제. 저도 나가도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여기 자리 지켜주니까? 자리 지켰어요. 예. 파리에는 무슨 일로 다녀오신 거죠? 올해 16번째 국제 에어쇼 경연제로 열리는 겁니다. 네. 세계 항공사, 또 국가의 이제 주요 항공 전투기, 이 여객기, 또 부품, 시스템 다 몰려드는. 네.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으로서 취재할 게 많은 현장입니다. 네. 좀 이번에 에어쇼 보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좀 관찰하고 오신 게 있을 텐데 가장 좀 눈에 띈 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우선은 중국, 러시아 부스가 다 있는 상황에서도 네. 그 미러 간에 이 네. 전략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더라는 거죠. 그래요? 재밌네요. 네.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논문도 발표되고 뉴스레터가 나오는데 연일 러시아의 위협이 강조됐습니다. 네. 지금 북구라파에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귀환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면서 네. 군비가 확충될 조짐도 보입니다만은 네. 조금 아래쪽에 있는 덴마크라든가 네. 또 스위스 같은 나라들까지도 이제 군비 증액을 서두르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이건 다 배후에 미국이 개입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나라의 어떤 군비 확충을 조장함과 더불어서 루마니아하고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네. 미군 2,000명 내지 3,000명을 주둔하는 안이 새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전진 이제 배치하는 거죠. 소련의 위성국가로 불렸던 이런 어떤 바로 이제 그렇죠.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에 이들 예. 나라에 지금 미군 주둔을 추진하고 있다. 예, 신형 전력을 구비해서 예.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고 또 같은 시기에 영국에 미국의 그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영국에 영국에 철수됐던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 그 핵미사일을 네. 영국에 미국이 다시 배치한다. 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중거리 핵무기 제한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INF 조약이라고. 네네. 이거 완전히 폐기예요. 이거 굉장히 그게 만약 그런 추진 움직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될 만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 1987년도에 체결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정에 의해서 사정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았던 지상 발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소 탈냉전의 가장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러 간의 신냉전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쪽에서 영국에 다시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그거 검토하겠다고 뉴스 나왔고 이건 영국이 다 시인했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나왔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미사일 약 60기를 서방을 향해서 전진 배치하겠다. 역시 이것도 냉전 시대 그 INF 그렇죠. 조약으로 폐기된 핵미사일을 원위치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역시 검토하겠다고 그 러시아의 그 군부에 이걸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냉전 한참 그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다 실현이 된다면, 그건 뭐 다시 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동북아 신냉전이다, 동아시아 신냉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유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돼서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중동과 아시아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작년부터 이제 격화됐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유럽 상황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측면은 또 경제 영역인데, 알다시피 이제 러시아의 주요 그 수출 품목이 천연가스하고 그 석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EU에서 금수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U에 있는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계속 거래하겠다. 우리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EU 연합이거든요. 거기서 러시아는 견제해야 된다 해가지고 숨통을 조여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경제도 상당히 데미지가 큰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유럽 어렵습니다. 뭐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 일부 직전이고. 국가부도 사태. 엊그제 지원이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파국을 이렇게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까지 유럽이 감수하면서 러시아 견제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유럽에서 다시 이런 군사적 긴장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어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그 와중에서도 러시아 부스가 있거든요. 파리에 그 에어쇼 현장에 거긴 또 사람이 북적거려. 그 수호기를 앞세운. 수호기하고 이번에 모형만 전시했어요. 옛날엔 직접 전투기가 와서 날랐는데 이제 모형만 전시가 돼 있던데 거기는 또 북적거리고. 이게 한 공간 안에 또 각 국가가 다 모여 있는 아주 이상한 광경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에어쇼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투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는 에어쇼에서 전투기가 빠지면 이건 뭐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 아닌가요? 안고 없는 찐빵이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라팔, 유로파이터, F-15, F-16, 심지어 F-35 모형까지도 서로 전시하느라고 북새통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라팔만 있고 네. 비행시험도 그거나 볼만하지 나머지 전투기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니까 네. 이거 파리에 많은 돈들이 와서 전시해봤자 안 팔리니까 네. 이제 다 사라지고 네. 민항기 에어버스하고 크게 네. 보잉의 경쟁인데 이런 네. 민항기들은 아주 뭐 훨씬 더 옛날보다 많이 선보이고 그거밖에 네. 뭐 전시할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시험은 주로 민항기가 주도했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전투기가 안 팔리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 큰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국가급의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투기 전시해봤자 팔아먹을 데 없거든. 네. 한국이나 그냥 봉이니까 맨날 사주지. 뭐 네. 어디 네. 그런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가 요즘 팔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별로 없어요. 아니, 또 김종대 편집장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좀 외국 사람들이 좀 피하던가요? 아니면 관심을 갖고 좀 이것 옛날엔 대접 잘 받았지. 자, 우리 국가가 봉이 됐잖아. 전투기 잘 사주는 네. 나라로. 네. 그 4년 전에 갔을 때는 뭐 로키드, 보잉, EADS 해서 그 각 국가의 네. 샬레가라고 네. 이렇게 리셉션하는 네. 이런 큰 장소가 있는데 가는 데마다 VIP 대접 받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번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개털됐죠? 네. 그리고 뭐 민항기나 잔뜩 보고 그러다 이제 중요한 시스템, 중간재가 되는 어떤 구성품들 이런 것들 이제 취재하는 건데 역시 세계는 변하고 있다. 4년 전에 비해서도 네. 세계는 많이 평화로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러 간의 신냉전이 부활하는 거대한 충들의 긴장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군수 산업 자체가 좀 약간의 아직 뭐 내리막길이지 뭐 사실은 공황 직전이지 뭐.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교차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전쟁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경제는 자연스럽게 군사 경제에서 민수 경제로 이렇게 항공산업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만 잘 관리하면 우리가 평화 공존의 어떤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요게 못마땅해서 어떤 세력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강대국 간의 이 긴장이 고조되고 신냉전의 조짐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조짐이 더 구체화되면 다음번 에어쇼 전투기가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 국가들한테 경제 제재를 당하니까 한푼이 아쉬우니까 지금 중국한테 싼 값으로 막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들려오는 거래가 있어요. 최근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 수호 27기 27호 이거를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지금 양국 간에 뭐 거의 합의가 지금 뭐 도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그 뭐 S300, 400 S300이나 400. 거의 뭐 패트리어트에 버금가는. 혹은 S400은 뭐 사드와 버금가는 그런 어떤 방공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또 미사일을 갖다 중국이 또 이제 구매를 희망하고 있고 레이더는 팔기로 했어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냉전을 지탱해온 핵심 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경제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세계의 평화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공급 과잉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수요처라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 아니에요. 그것도 국가급 전쟁이어야 됩니다. 내전은 빼고. 근데 내전은 많아지고 국가급 전쟁은 줄어들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의 어떤 분쟁의 사망자의 80%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으로 인해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1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전쟁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그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전은 다릅니다. 이건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콩고 내전 같은 경우 한번 보면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23개 무장 파벌이 참여했고 8년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국가급 전쟁에 못지않은 5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한국 전쟁보다도 사망자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IS가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단 하루도 이 중동 지역에 테러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어디선가는 끔찍한 아주 그 사륙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전적인 어떤 상황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오히려 소화기류, 뭐 어떤 그 또 폭탄 이런 어떤 그 살상 무기들은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최고 성능의 전투기라든가 뭐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략 무기들 같은 경우는 써먹을 데가 없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21세기의 어떤 현대적 양상의 그 분쟁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분쟁 양상은 더 네. 과거 원시 전쟁에 가까워지고 그러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고 성능의 무기는 써먹을 일이 없는 네. 예, 이런 어떤 그 역설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현대 21세기형의 분쟁이다.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파리 에어쇼 같은 경우도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파리에 가셔서 참 여러 가지 또 유럽의 한복판 가서 참 많은 걸 느끼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조지 캐넌이 1997년에 했던 경고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승리감에 도취돼서 네. 계속 러시아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면 러시아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 반격은 굉장히 거칠고 컨트롤할 수 없으며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그러니까 조지 캐넌이면 이제 대서공세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우리한테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 조지 캐넌의 경고를 갖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지금 뭐 미국도 유럽도 막 경제제하면 푸틴이 굴복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오히려 푸틴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인 거죠. 네. 그 캐넌이 그 봉쇄 정책의 설계자라 그러지만은 자신의 논리를 네. 냉전의 논리로 악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개했던 분개했죠. 사람입니다. 네. 네. 결국은 소련의 어떤 악마적 속성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이런 식의 봉쇄 정책 네. 또는 냉전 이거는 내내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캐넌이 걱정이 되는 거는 냉전 시대의 어떤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봉쇄가 네. 결국은 미국에 대한 어떤 안보 위협으로 더 고조된 안보 딜레마 상황을 초래했고 그렇죠.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든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핵전쟁 위기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갔던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또 다시 오는 건 원치를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워싱턴을 점령한 어떤 매팍으로 또 크렘린궁을 점령한 어떤 그 과거 보수주의 세력들이 무언가 그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서라도 대립하는 양상에 지금 세계가 휘말려들고 있는데 네. 그게 우선 유럽입니다. 유럽의 덴마크 뭐 거기에 무슨 엑스밴드 레이더 배치한다 그러니까 푸틴이 덴마크를 핵미사일로 네. 우리는 표적으로 삼겠다. 전 국민 기절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그 평화로운 국가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협을 매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으로 얘기하자면은 거의 직업군인 수준에 버금가는 그 군사적인 어떤 담력에 이미 다 훈련이 끝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이 안보 불감증, 자꾸 김정은은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포에 아주 그 태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지. 네. 네. 이게 불감증 때문이 아니고 네. 너무나 많은 협박을 받아보니까 이제 협박을 받아도 협박 가치가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수준의 국민들 수준이라고 하면 외국 글로벌한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직업군인 수준의 훈련을 받은 네.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유럽 상황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럽은 아시아를 비추는 거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아시아에서 중국하고의 전략적 대치가 네. 러시아하고의 전략적 대치와 유사한 모양으로 지금 유럽과 아시아에서 네. 각기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돼버렸어요. 네네. 예, 이런 거를 다 조장하는 미국은 바다 건너 멀리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긴장만 고조하면 돼. 네. 미국 본토는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러시아가 결국 위협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푸틴이 얼마 전에 얘기한 거는 전술핵, 그러니까
그 중단거리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무기를 재정비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그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방송은 가급적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다 생방송? 예, 가급적 네. 생방송으로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생방송의 또 묘미는 이게 뭐 일방적인 어떤 그 우리의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질문이나 의견들을 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또 소개해드리는 뭐 이런 시간들도 같이 좀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죠. 네네. 자, 어제였죠? 6월 22일. 네. 예, 6월 22일이 한일협정 체결 50주년. 50주년. 네. 우리 편집장님이 2살 때였네요? 3살 때였네요? 2살 때였네요? 65년은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태어나던 여기서 예. 민증 다 까네. 그 태어나던 해고, 예. 그러니까 50년 전 오늘에서 한 5달 정도 더 있으면 제가 태어나요. 아, 그래요? 예. 예, 한일 관계 50년과 같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사가 한일 있잖아요. 관계가 국교가 수립된 네. 때만 제 인생을 보낸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안 살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주일 대사관에서 이제 그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그 5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한 말씀 하시고 아베 신조는 또 이제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사관이 개최한 또 기념식에서 한 말씀 하시고 예, 그거 딱 양쪽 얘기를 듣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 또 한 마디 나오고 이런 한마디 나오고 상황이에요. 네. 뭐 아주 저 손발이 척척 맞네. 한미일 아주 3자 뭐. 공조가 아주 착착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자 이렇게 안 하면은 한미일이 협조가 안 되는 거냐? 네.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네. 이미 할 질 많이 했잖아. 한일 정보보호 양해각서도 체결했어요. 네. 군사 훈련도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 자주 갑니다. 네. 거기서 그 전쟁 나면은 일본이 병창기지 역할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일본이 기지국가 이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한일 간의 정상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협력이 뭐가 안 된다는 거냐? 네. 그러면 정상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야만 되는 협력이 있다는 거냐? 뭐냐 이게? 네. 이게 전 제일 궁금해. 이게.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뭘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베 신조의 핵심적인 메시지, 미국 정부의 핵심적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기념사를 좀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화해, 상생, 공용. 미래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좋은 말은 다 썼네. 예. 상생과 공용 이건 뭐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죠. 비핵 개방 3천이라고 얘기했다가 도대체 저게 정책이 뭐냐 이렇게 막 비판 받으니까 그걸 상생과 공용의 대북 정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 뭐 상생과 공멸의 대북 정책이 되고 말았지만 그렇지. 뭐 그래서 과거와는 좀 톤이 달라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많이 달라졌어요. 예,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톤이 달라졌다는 걸 좀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 아베 신조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한일 더 나아가서 한미일 3자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지도국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양쪽 얘기를 딱 듣고 미국 국무부는 그래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게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또 환영 성명을 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메시지들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어떤 좀 소감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네. 한때 일본은 이제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 우리가 학급이 있다면은 벌 받는 애였다고. 그러면은 반성해 이러면서 우린 지나다니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반장이 된 거야. 아니면 선도부 완장 차고 나온 거야 얘가. 그러면서 호루라기 지가 보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까지 반성하고 그냥 초라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애가 이제는 반장 노릇하고 지도부 행사를 하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쟤는 그런데 돈 많은 집 자식이고 나는 떳떳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나는 없는 집 자식이라고. 이게 한국이라고. 그렇게 한국도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죠. 아니 뭐 있는 걸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뭐. 그렇지. 우리가 너무 자학적으로 가지 맙시다. 그런데 꼭 없는 태를 내더라고. 그랬는데
대신 우리는 떳떳하니까 네. 이게 학급의 분위기를 우리가 주도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조금 말린다고나 할까? 이제 야구할 때 말이요. 이렇게 강속구 투수는 금방 적응된다고. 네. 네, 타순이 한 두세 바퀴만 돌면은 웬만한 1군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제 배트가 나와요. 네. 그렇게 손쉽게 안 당해. 근데 변화구는 적응이 힘들어. 그렇죠. 요거는 변화구가 이 각도가 잘 맥히면은 이제 타자들이 말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살살 자꾸 헛스윙이 나오다가 이제 시합을 놓친다고. 근데 지금 일본이 구사하는 변화구가 이렇다고. 우리가 말려들기가 딱 좋아. 네. 이게 보니까 어느새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옛날 육자회담 할 때만 해도 우리가 끼워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 자리 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안보 위주로 이렇게 한미일 이러고 하니까 뭔가 그랜드 디자인 이게 이런 걸 일본이 그리고 우리가 살살 말려든다거나 할까 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것이. 네. 그런 느낌 안 받아요? 그런 느낌 봤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그 위대한 각하께서 독도를 기습방만 한 이후로 좀 4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일협정 체결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특별히 아베 신조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니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자기가 무슨 적극적 평화주의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이런 군사 우경화 행보가 바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난번에 워싱턴 갔다 와서 좀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일본의 태도 변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이 말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려들게 만드는 어떤 내적인 메커니즘이랄까 네. 이 배후에 작동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은 아름답게들 하십니다. 네. 상생, 화해, 협력, 미래, 공영. 네. 아니 이런 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한미일 협력? 중요해요. 그럼요. 전 한일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해야 될지도 몰라. 왜? 우리 지역이나 국제사회는 너무나 많은 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평화공존에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육자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그 국가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국가와도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단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독도 문제로 도발을 하고 굉장히 침략적인 언사를 구사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단기적 긴장은 감수하겠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일본의 평화적 본성을 일깨워서 일본의 손을 잡고 평화의 길로 같이 가야 된다. 네. 군국주의 근성이 아니라 평화의 본성을 일깨워서 같이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일본 반박도 못했어요. 네. 우리가 주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협력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왜 나쁩니까? 이거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군국주의와 협력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 평화적 본성을 일깨워서 같이 가자. 네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협력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한일 양 정상들께서 네. 매우 아름다운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나 실제 협력은 무슨 협력이 되겠는가? 그게 핵심이죠. 그게 양국 간의 협력이 안 된 게 있는가? 네. 한일 간의 교류 많습니다. 상호 관광객 무지 많습니다. 네. 유학생 엄청 많습니다. 네. 무엇이 협력이어야 되겠냐 이거죠. 당장 육자회담이 열립니까? 육자회담 협력할 겁니까? 아니면 동북아의 다자안보 체제 열립니까? 대북 접근 정책 있습니까? 이런 거 협력할 일이 없잖아 지금 당장. 그러면 무슨 협력을 하자는 얘기냐고 이 얘기가. 무슨 협력이냐? 안보죠. 그러니까 군사협력으로 가는 건데. 군사협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국가인 일본하고 당연히 친해져야 되죠. 네. 그럼 양국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더 나아가선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중견 국가들인 네.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또 민주주의 국가들인 양국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다른 이 옆쪽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서 문제는
다른 이웃을 좀 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 명시적으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고, 잠재적이자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중국을, 적으로 여기는 이런 어떤 미국의 큰 구도하에 이미 이제 일본은 들어간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한국까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이제 그 이웃과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짜 한번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한번,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국가가 공포에 떨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방국은 다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건 미국, 일본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네 기여도를 주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 직후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임진왜란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됐느냐? 제거됐습니다. 독국과 막부가 전쟁이 실패한 그 틈을 노려가지고 제거하고 이 새로운 막부가 한국에 무슨 주장을 하냐 하면은 제조지은, 즉 조선을 침략한 원흉을 우리가 제거해줬다. 그러므로 조선은 우리한테 은혜를 입은 거다. 이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야. 아, 제조지은 오랜만에 들어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명나라는 임진년의 전란 때 명나라가 원군을 조선에 파병해줬다. 고로 제조지은. 우리가 얼마나 은전을 베풀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저기 만주족 누르하치가 뜨기 시작해서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이게 이제 저기 병자호란 또 해가지고 이게 우리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국왕을 살려준다고 그 인조임금을 남한산성에서 항복받고 살려주거든요. 조선이란 나라를 멸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이제 청나라는 조선의 제조지은 우리가 너네를 살려줬다 국가를 이러면서 우리를 침략한 주변 모든 국가가 우리한테 제조지은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똑같이 제조지은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봅시다. 북한이 이제 위협에 우리가 공포에 떤다고 바들바들 떨어. 그러면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뭐 해구산부터 해가지고 다 준다. 이건 뭐 미국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국내 안보주의 세력들은 미국의 은혜를 입은 걸로 이미 거의 뭐 종교적인 열광을 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제조지은.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이 한반도에 병력을 증파할 때 그 병참 기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일본에 다 있어요. 거기에 유엔사 후방 기지가 8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한반도에 미군이 전개되는 중간 기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은 기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지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자위대까지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한국 안보에 우리는 기여도가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조지은 논리로 바뀝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중국은 북한이 항상 긴장을 높였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진정시켰다. 이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동참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중국도 지분이 있다. 분명히 노력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국으로부터 우리가 다 신세지는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조지은의 논리예요. 그거는 저기 16세기에 벌어졌던 일이나 21세기에 벌어졌던 일이나 논리는 똑같은 거라고. 이 국제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개선되고 뭐 하다는 건 뭐냐면 전부 한국이 아쉬워서 하는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본하고 다시 수교하고 명나라하고 수교하고 그다음에 청나라하고는 또 잘 지내야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뭡니까 개밥의 도토리라 그래야 될까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고나 될까 이런 비운의 운명을 우리가 겪은 겁니다. 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국은 다 은혜를 베푸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포에 떠는 이상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그런 상황으로 슬금슬금 넘어가는 게 바로 말리는 논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말리는 논리. 이걸 하는 겁니다. 그 변화무쌍한 변화고가 주변국은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15 공동선언 15주년이었습니다만
참 그 한숨만 푹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장소 문제 갖고 막 싸우다가 이게 메리스까지 겹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행사가 굉장히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는데 그러면 뭐 한일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된다라는 얘기가 양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관계를 갖다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는 이런 비전조차도 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몇 년 사이의 흐름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이라고 하는 게 MB 들어선 이후에 보면은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부상. 아까 우리 편총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MB 때 상상도 못했는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와서 같이 하지 않나,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군 장교가 참관하지 않나, 부산항에 해방 이후 최초로 일본 군함이 들어오지 않나, 제주도 남방해에서 툭하면 한미일 3자가 군사훈련을 벌이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몰래 한일 군사협정 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그게 발각되면서 들통나서 나는 친일이 아니야, 난 반일이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독도를 무리한 짓을 하고 독도를 기습 방문해서 이랑은 사죄하라고 하는 이런 좀다가 또 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 참나. 그러니까 일왕이 점잖게 나서서 사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려드는 건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미래로 가자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어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발달한 어떤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그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라 그러면은 되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확산입니다. 어떤 문화적, 정치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개방적 민주적 체제. 이게 좋다는 겁니다. 분쟁을 예방하는데. 이런 체제,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상호 의존입니다. 교류가 많다 보면 경제가 이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중 간에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러 간의 그 긴장보다 미중 간의 긴장이 위험도가 낮다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국제기구입니다. 그건 국제제도라고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반드시 국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안보 담론을 이렇게 공동의 규범으로 만들어가는 국제기구가 많이 발전하게 마련인데 이게 분쟁을 관리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데 한계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연구 포럼, 무슨 대화 같은 거 빼놓고 안보 문제를 토의할 수 있고 또 유엔과 협조해서 이 지역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각국의 민족주의가 더 바로 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이런 상황은 어떤 그 국제 분쟁에 있어가지고 아주 좀 불완전하고 취약성이 많은 체제거든요. 여기가. 근데 한미일 공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상대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중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또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을 양분해가지고 쪼개버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는 것들은 아직까지 성숙한 국제 분쟁 예방 장치가 있기 전에 매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생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미래는 상생과 공존의 미래가 아니고, 분쟁과 긴장과 또는 냉전적인 이런 미래로 갈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봐요. 우리가 뭐 과거에 얽매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고 미래로만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 이거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했던 과거도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나아가자는 미래가 불행했던 과거의 재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뭐 크게 보면 민주평화론인 게 있는 것이고 이른바 기능주의라고 불리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와 같은 제도로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에는 동북아에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서로 힘, 동맹, 억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힘의 논리가 난무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뭐 DJ 정부, 참여정부 이럴 때는 이제 어렵사리 몇 가지들 이제 제도적인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뭐 있었죠. 예, 동아시아 정상회담 만들고 뭐 한중일 정상회담 만들고 육자회담이란 틀 안에 그 동북아 평화안보체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지역에서
어떤 그 제도로서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아주 그 맹아가 있었는데 그게 좀 다 짓밟히고 오히려 좀 무력화됐어요. 힘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력 경쟁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과거에 비해서 매우 한쪽으로 편향된 전혀 어떤 인식의 균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어떤 편향적인 또 편협한 국가 이데올로기에 결국은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윤병세 장관이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우익이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별로 언론에 안 나오대. 그런데 꼭 군복 입고 일장기 들고 그 확성기에다 대고 악을 벅벅 써대는 저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일장기만 우리 태극기로 바꿔놨으면 아니 어느 나라 우익이든 노는 것들은 군복 입고 나오는 그 똥폼 잡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는 국내 정치에서 무슨 종북 좌파다, 종북 숙주다 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전부 사상적으로 매도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에 나가니까 자기가 그런 취급받는 거 아니야. 일본만 가도 사실은 아베 총리야 아주 미소 지은 얼굴로 좋은 말은 다 하겠죠.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그 정서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특사나 장관이 갔을 때 그 숙소 앞에서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무슨 한국을 배척하고 혐한 정서를 부추기고 그러면서 위헌분을 배척하라는 구호가 직접 나오는 이런 시위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본 내에서도 우리로 얘기하자면 보수 안보 세력 같은 군복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셔서 이게 한국의 외교부 장관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시위를 한 날 도쿄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 틀고 천황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런 거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주의 우익 세력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뒤에서 지원하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분들이 놀 수 있는 멍석 깔아주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국내에서 야당 취급하듯이 그렇게 정치적 반대 취급하니까 국제사회 가서 그런 취급받는 게 국내에서 야당이 취급받는 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무대 가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엮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본도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일본 정부에서 단속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우익 시위의 대상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위안부니 독도 문제니 떠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런 국민 정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주 기고만장해진 일본의 어떤 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정작 MB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그런 추세가 더 강해졌습니다만 대일 강경책을 한다면서 뒤로는 할 거 다 해주고 특히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 다 해주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본의 민심을 얻는 데에는 100% 실패했다. 100% 실패. 갈수록 지금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 더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 데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걸림돌이죠. 앞으로는 각자 국내 정치 때문에 평화 공존의 새 역사를 만드는 어떤 정말 도도한 역사의 물결에 지도자가 몸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국내 정치에 발목 잡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8월에 아베 총리가 어떤 식민지 사과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느냐, 그런 어떤 전향적인 담화를 발표하느냐,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왜 없느냐? 그걸 발표하게 된 국내 정치의 타격이 너무 커요. 아니 지금 이제 한국은 자기들 밑에 있는 국가가 됐는데, 자기들 은혜나 입는 나라가 됐는데, 한국 경제 발전도 자기들 때문에 한 거라는데 이러는데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상대.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 모양으로 외교가 거의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 치닫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과 신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예정된 겁니다. 이제는 북한의 위협, 무슨 이런 어떤 당장의 안보, 이래가지고,
안보 논리에 거의 그냥 매몰되다시피 편향된 인식 체계를 갖춰 놓으니까 새 역사를 만들 일이 없는 거고 거기에서 비전과 신념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주목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 국민을 설득하는 말 그대로 퍼블릭 어페어 이 공공 외교를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안 떠오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에즈라 구겔인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동아시아 전문가가 덩샤오핑 평전을 쓴 거를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요. 일본 국민들이 평가하는 3명의 외국 지도자들의 방일, 일본을 방문한 외국 지도자 중에 3명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로버트 케네디. 네. 정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죠. 동생. 이때 로버트 케네디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여론이 정말 지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덩샤오핑. 중국의 개혁개방의 기수라고 불리는 덩샤오핑. 그리고 마지막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98년 방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일본 국민들이 받았던 어떤 지적인 또 양심상의 충격이 굉장히 커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죠. 상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압박하고 어떤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는 일본을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본 스스로가 반성하고 뭔가 과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 것들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구절을 봤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우리가 당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 사도 제대로 못 풀면서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로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신냉전, 오히려 이제 더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화공존의 새 질서, 새 역사, 어떤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불굴의 의지와 신념이 없으면 외국에 나가가지고 할 말이 없고 그냥 군사협력이나 잘하자는 거고 또 군사협력 하면은 우리가 일본을 주도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우리 작전 통제, 우리 작전 지침 아니면 군사 무기에 대해서 방위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신세질 것 같습니까? 까꾸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의 국방비가 얼마인데 5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군사 강국은 일본이고 거기가 지원 국가고 우리는 지원 받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갑이 일본이고 을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갑은 물론 미국이 있죠. 이런 식으로 서열이 어느 날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이고 다 무력화되니까 어느 날 서열 관계가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침략받은 국가로서 또 일본보다 민주주의를 어떤 알찬 결실을 맺은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하나의 존경받는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한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공존의 메시지가 이렇게 확장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이 뭘로 명함 내밀겠습니까? 맨날 북한 위협에 벌벌 떠는 나라가 무슨 명함 내밀어요? 쳐가가지고 경제력으로 내밉니까? 군사력으로 내밉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또 외교? 미안하지만 일본이요. 국제 공공 대회 원조 있잖아요. ODA라고 하는 거. 1년에 100억 달러씩 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터 다 닦아놨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까지 해가지고 일본은 뿌리는 돈이 얼만데 우리가 공공 외교라고 하고 국제 원조라고 할 만한 거 뭐 했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본을 그런 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오히려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의 힘, 비전의 절실함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한일협정 50주년을 보면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제 미국이 자꾸 한일 관계 정상화하라라고 이제 다그친 데에는 북중소, 북한, 중국, 소련의 북방 삼각동맹에 맞설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북방 삼각동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중소 간에 이미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북한은 거기서 좀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이래로 이
북방 3개국의 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안 좋을 때 가상의 북방 삼각동맹을 세워놓고 저기 세 개가 뭉쳤으니까 우리도 셋이서 뭉쳐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일협정 체결을 갖다 다가졌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협정 체결 이후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후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하고 미국이 악수를 하니까 재빨리 이제 일본이 먼저 중국한테 달려가고 야 관계 정상은 우리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먼저 관계 정상 해버리고 그 여파로 이제 남북 간사에서 7.4 공동성명이 체결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의 대탕트는 유럽보다 아시아가 먼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 북방 삼각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이게 서서히 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걸 만들어내는 힘이 지난 몇 년 동안 한미일 3자가 군사적으로 결속할 움직임을 보이니까 일단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말 그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두 나라가 이제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한미일이 뭉치게 되면 이 완충지도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더 커지는. 네. 미국이나 호나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북한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북중러 삼각동맹이 이게 한미일 삼각동맹이 태동하면서 이게 서서히 출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제정세나 인간사를 마치 성과학의 그 이분법적인 이런 대립구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딱 자기들 세계관에 알맞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그 사탄 악마와 싸우는 가브리엘 천사가 대립하는 이런 것으로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적이 있어야 또 확실한 동지가 있어야 살기가 편하고 자기 자존감이 충족이 되는 것이죠. 어떤 적과 동지가 헷갈리는 세상에서는 못 사는 겁니다. 이것은 냉전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하나의 권위적인 사고방식. 이게 사고의 습관인 것이고 그런 어떤 그 적과 동지의 구분이 희미해져 가면은 싸우는 전사로서 자기의 자존감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체제가 좋다는 겁니다.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그 양극화된 대립 구조에서는 우선 적이 확실해서 좋고, 그러면서 나의 역할이 있으니까 좋고, 그럼으로써 내 자존감이 확인되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다. 또 러시아도 결국은 돌아선다. 이런 어떤 그 마타도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결국은 북한은 그런 기회에 편승해서 북한도 어쩌면은 그런 냉전식 질서를 원할지도 모른다면 이 기회에 이런 어떤 그 한미일 그 동맹의 강화는 북한으로서 상당한 기회입니다.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외국 못 나가잖아요. 러시아 간다 그랬다 못 갔잖아요. 중국에는 오늘 가냐, 내일 가냐 하는데 벌써 3년이 다 되도록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북한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냉전의 유산을 부활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그것이 결국은 과거로 회귀하는 우리의 또 국내 정치에서의 권위적 통치를 정당화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저도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알지만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육자회담과 같은 이런 어떤 그 국제 협력이 가능해질까? 그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도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 정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길게는 한국전쟁 이후로 짧게는 이제 지난 20여 년을 보면은 반전의 반전이 거듭된 말 그대로 반전 드라마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한 2008년 정도부터는 반전은 사라지고 거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막장 드라마 되고 있고 반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어떤 이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 사이에 이렇게 의령되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한반도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국제 냉전의 산물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파시즘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손잡았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 끝날 무렵 되니까 야 우리가 친구 맞아? 너 이름이 뭐야? 너희들 세력권이 어디야? 나와버리가 어디까지야?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이제 한반도에서 결국 충돌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냉전의 어떤 그 결과가 투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동아시아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되는 것은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되고 한반도의 냉전이 좀 냉전과 열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동아시아 전체로 좀 확장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막 비판하기 쉽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잘 하면서 우리도 그렇고 남북한 스스로가 잘 하면서 뭔가 주변국들이 방해하고 간섭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외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 남을 욕할 계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럴 처지가 못 돼요. 우리가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세월호에서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안보는 실제 무너져 있습니다. 자꾸 그 북한의 위협 때문에 뭐 안보가 중요하니 일본하고 손잡자 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그런데 실제 국가 안보는 그 전에 무너져 있어요. 자 세월호 구조에 아주 너무나 이상적 환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메르스 방역에 아주 딱 알맞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손쉬운 안보를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도 못 간 거 아닙니까? 이제 국제 외교에도 악영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안보에서 우리가 왜 북한의 공포에만 떨어야 되느냐 이게요. 더 무서운 거 얼마든지 많아요. 탄저균도 있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메르스가 한참 유행할 때 메르스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참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나라 안도 그렇고 나라 밖도 그렇고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자 사람이 불안해지면은 어느 순간인가 어디선가 안보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하면서 그러면서 안보에 더 매달립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살고 그러면서 먹고 살만한 세상 그다음에 더럽고 안 입고 온 일 좀 없는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 표현입니다만 그런 일 좀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안보예요. 뭘 자꾸 상식의 눈으로 판단해야지 왜 자꾸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것이지. 그런데 지금 어디선가 실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제 외교 미안하지만 옛날같이 자랑스럽고 자긍심 넘치는 외교 쉽지 않을 겁니다. 말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이 되는 게 과연 박근혜와 아베가 단둘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가기로 했던 워싱턴을 이제 메르스 여파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김정대 편집께서 제발 가셔라. 가신 김에 돌아오지 마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 방금 얘기한 대로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안 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9월 때는 아마 베이징에서 또 종전 70주년 행사에서 거기도 참석 여부가 또 이제 주목을 끌고 있어요. 그것도 안 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잘 나가더니 요즘 안 나가고 버텨. 난 그것도 희한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 아주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 하나. 좀 남북 정상회담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이런 어떤 좀 뭐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겠습니다만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술 퍼먹는 이상한 대변인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칼럼 제대로 갔다 오던가 그럼. 자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도 임기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전환점이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반환점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 뭐 방송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